예, 안녕하세요. 예, 공감인문학 강연을 맡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최성민입니다. 자, 이번 강연은 노년의 질병과 생명윤리라는 주제의 두 번째 강연입니다. 그래서 앞서 강연에서 노년의 기준이라든가 노화의 현상의 일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과 관련된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돌봄의 문제를 어쩌면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문학 작품들도 조금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노년의 질병들 중에서도 많은 질병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가슴 아픈 질병으로 손꼽히는 바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뭐 나이가 들면 여러 질병들을 앓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에 강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좀 약화되고 저하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의 어떤 저하, 노화가 극단적으로 가면 치매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옛날 신문 기사를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하나는 1929년 일제강점기죠.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1992년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아마 글자가 자세히 보이진 않으실 텐데요. 오른쪽 그 일제강점기의 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나이든 사람 하나가 나이가 들면서 성격과 태도가 이상해지더니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붙잡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1992년 기사인데 노망은 질병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제 노인들 이 노망이라고 하는 말은 치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 아마 19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쓰이던 용어인데 말 그대로 풀면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어서 망령되다. 말하자면 좀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정신줄을 놓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질환을 가리켜서 노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에는 이것을 어떤 질병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사람이 이상해졌어. 나이가 들니까 정말 이상해졌나 봐. 그러니까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도 아주 이상한 것으로 취급을 했지 이것을 치료하거나 돌봐야 된다는 생각조차 잘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되면 이제 노망을 질병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역시 화면에 이제 과거의 신문 기사들을 좀 띄워놨는데 아마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1992년에서 93년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린 기사들이 검색어가 달라져서 달라진 것도 있지만 특정 시점에 용어들이 좀 바뀌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게 1990년대 초반인데요. 노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가 이제 치매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노망이라는 단어는 아마 젊은 세대들에겐 좀 낯선 단어일 거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래 옛날엔 그런 말을 썼었지라는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매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이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 매자도 어리석을 매자입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단어를 이제 노망 대신 어떤 의학적 질병 용어로 쓰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초반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은 노인 질병의 일종이고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인지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질병이다라는 의미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 노망이라는 단어의 부적절성 때문에 치매라는 단어로 바꾸었지만 치매라는 단어 역시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너무 강하고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약간의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 들어있다고 봐서 치매라는 표현 대신 다른 용어를 쓰자라고 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인지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그래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치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억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뭔가 깜빡깜빡 건망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물건 어디다 뒀는지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갑자기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 어디다 세웠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람을 마주쳤는데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하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지난주에 봤던 영화 제목이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기억력의 감퇴 때문에 생기는 현상 흔히 이제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치매가 왔나 봐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 치매 가족을 돌보는 말하자면 보호자이자 가족인 분은 사소한 까먹는 현상, 건망증 가지고 나 치매 왔나 봐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치매를 대단히 좀 사소하고 우습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아주 처절하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질병인데 그걸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에 따라 능력은 다 다릅니다. 기억력은 다 다르죠. 뭐 여러분도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 쟤는 책 한 번 보고 다 줄줄 외워.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력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능력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인간은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명 방법으로서 기억이라고 하는 능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뭐 여권 이미지를 제가 띄워놓기도 했는데요. 해외에 나갈 때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하죠. 신분증이나 뭐 학생증 이런 것들도 내가 나라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아마 인터넷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누구나가 경험해 본 것. 본인 인증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요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여러 인증 절차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휴대폰하고 신분증을 동시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아니 내가 난데 내가 나라는 걸 보여줘도 상대방이 요구를 합니다. 신분증 줘보세요. 혹은 온라인상으로는 휴대폰으로 인증해서 나 휴대폰 잃어버려서 휴대폰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본인 인증해야 휴대폰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나라는 걸 인증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없다고 휴대폰을 사려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본인 인증을 못하는 말장난 같지만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이제 좀 허황된 꿈을 꾸고 나서 옛날에 장자가 나비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장자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장자가 된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허황된 꿈을 예를 들어 꿈속에서 내가 막 톱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딱 깼는데 어제 잠들었던 그 자리겠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겠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혹시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나서 내가 톱스타인데 지금 일반인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난 일반인인데 그냥 톱스타가 된 허황된 꿈을 꾼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어제 내가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나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걸 말할 필요가 있나요?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죠. 뭐 하루만큼 늙었겠죠. 하루만큼 성장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라면. 하지만 그게 나라는 건 분명한데 사실은 그게 나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사실은 여기에 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자고 일어나도 오늘의 나의 기억과 거의 일치합니다. 어제 있었던 몇 개의 기억이 추가됐겠죠.
밤새 꿈을 꿨다면 그 기억도 좀 추가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하다는 것은 야, 너 중학교 때 만났던 누구야? 너 오랜만이네, 10년 만이네, 20년 만이나 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친구를 통해서 인증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내가 그 친구를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 만나서 얼굴 모습은 변했지만 알아볼 수 있는 나의 인지 능력 덕분에 내가 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하다는 것, 동일시. 영어로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말이 동일시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정체성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터넷 들어갈 때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 아이디가 바로 이 앞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사실은 기억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 자신을 여전히 나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의 기억이 모두 사라졌어요. 오늘 딱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 주변인들에 대한 기억, 나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 혹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 다 잊어먹었다? 내 몸뚱아리는 그대로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몸뚱아리는 그대로인데 과연 어제의 나와 나는, 지금의 나는, 기억을 다 잃어버린 나는 동일한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봤을 때, 누군가가 봤을 때 너 모습이 그대로니까 그대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영화에 보면, 판타지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바뀌어 있어. 막 얼굴도 달라지고 심지어 성별도 달라지고.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본인은 알잖아요. 그 영화, 판타지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알죠? 모습은 다 바뀌었는데 기억이 그대로거든요. 그게 사실은 나를 나라고 확인해주는 것인데, 바로 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가슴 아픈 것은 이 기억의 상실을 동반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데이비드 베일리의 그림은 젊은 화가의 초상 바니타스 상징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 바니타스라고 하면 인간의 수명의 어떤 것과 관련된 사물들을 늘어놓는 회화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젊은 사람이 나이든 좀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 나이든 어떤 사람의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린 데이비드 베일리는 나이가 든 상태에 머리가 하얘진 뒤에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의 화가인 모습 것처럼 그려놓고, 그림 속의 나이 든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인데 그것을 그려놨다고 해요. 사실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은 젊었을 때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있으면. 그런데 젊은 사람이 나이 든 나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는 있겠죠. 요즘 무슨 AI로 내 나이 든 모습 추정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그대로일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사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앞서 노망이라는 단어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노화 과정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 취급을 하는 정도였을지 모르겠는데, 현재의 치매는 하나의 질병이면서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기술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특히 fMRI라고 하는 촬영을 통해서 뇌의 사진을 찍어보면 치매가 나타난 사람들의 뇌의 특정 부위에 나타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매는 이제 어쩌면 마치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에 암 세포가 생겼거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시각적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치매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소위 뭐 혈관성 치매, 전두 측두엽 치매, 파킨슨병 치매, 레비 속체 치매 뭐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뇌 쪽에 뭐 뇌졸중이나 뇌경색,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뇌에 영향을 주어서 특정 기능이 장애를 입게 되는 상황을 혈관성 치매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두 측두엽 치매는 바로 이제 뇌 중에서 전두 측두엽 부분에 어떤 외상을 입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치매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파킨슨병이라고 많이 불리던 현상도 치매를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뇌 흑색질 부분의 손상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레비소체 치매라고 하는 것은 후두엽 쪽의 손상을 동반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어느 쪽 부분이 이제 손상을 입었느냐, 문제가 되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치매 구분을 하기도 하고 치료법도 다르기도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아마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한두 달이 건너서 우리 할머니가 혹은 우리 어머니의 친구의 어머니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공포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있잖아요.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모임에 있었을 때, 야, 남는 건 사진뿐이야, 사진 찍어 해갖고 모임 사진 찍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하잖아요. 남는 건 사진뿐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사진이 가지는 기록의 성격, 정보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진이 없으면 세월이 흐르면 내 기억은 감퇴될 것이고, 그때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사라졌다, 치매가 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잊혀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있었던 일들을. 그러다 보니까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아마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휴대폰을 바꾸려고 했을 때, 교체하려고 했을 때, 고장나서 고치려고 했을 때 휴대폰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사라질까봐 겪는 어떤 두려움, 이런 걸 경험해본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계실 겁니다. 내가 찍었던 그 수많은 사진들,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전화번호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그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실 정보가 많이 축적되면 많이 축적된 핸드폰일수록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타격은 더 클 겁니다. 사진을 더 많이 찍었을수록, 전화번호 더 많이 저장했을수록. 물론 잘 백업해 놓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타격이 크겠죠. 바로 노인들이 겪게 되는 기억의 상실도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 기억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의 두려움은 아주 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1살 때, 2살 때 기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 드물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한 4, 5살 이전의 기억들은 거의 사라져 있죠. 내가 7살 때쯤, 8살 때쯤 예를 들어 8살짜리 꼬마아이가 나 3년 전 기억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될까요? 별로 걱정 안 될 거예요. 그런 걸 걱정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할 거고, 실제로 다 잊어먹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50이 돼서 60이 돼서 70이 돼서 내 기억의 일부가 사라진다? 최근 일주일간의 기억이 다 사라졌다? 1년간의 기억이 사라졌다? 10년간의 기억이 사라졌다? 이것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망각이란 크나큰 신이 준 선물이나 다름없다. 소위 이제 이불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나의 흑역사. 그 순간의 기억을 지워버렸으면, 없었으면, 아예 까맣게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불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의 기억은 완벽하지 못한 게 당연합니다. 누구에게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었던 책, 만났던 사람, 또 보냈던 메시지 이런 것들 다 기억하지 못해서 간혹 실수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어쩌면 그런 것은, 적당히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다양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 얘기가 인용이 되는데요.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각한다는 것,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이 오히려 나름대로 그게 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실수한 것일수록, 내가 잘못한 것일수록. 그래서 그런가요? 뭐 어떤 뭐 국회 청문회나 이런 걸로 다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기억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요. 자존감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존감과 관련된 것들. 바꿔 말하면 자존감에 상처를 준 것들,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잊어버린 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처를 줄 만한 기억들, 이런 것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불안의 극복을 위해서 기억을 삭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잊고 싶은 기억을 잊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고,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잃고, 지혜를 잃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심지어 가족, 심지어 배우자까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제 치매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두뇌가 인사이드 아웃 같은 영화를 보면 잘 보여주지만, 인간의 두뇌는 수많은 경험들과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인데, 그곳에 일부 손상을 입게 되면 그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외적인 손상이 없이도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두뇌 활동이 혹은 기억 능력이 노화되기 때문인데, 이 연령별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유병률이라고 하면 일정한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을 알츠하이머와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이제 치매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를 보면 65세에서 69세 정도의 노인의 경우에는 한 3%, 4% 남짓의 유병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한 서너 명 정도가 알츠하이머를 앓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70세가 되면 한 5% 가까이 되고요. 75세가 넘어가면 10% 가까이 되고, 80세가 되면 20% 가까이 되고요. 85세가 넘으면 25%를 넘어섭니다.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 일반으로 확장하면 85세 이상은 40%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기준으로 85세 이상 노인들은 10명에 4명꼴로 치매를 앓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앞서 강연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노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현재 최근 기준으로 65세까지 도달한 사람들의 기대 여명은 약 20세, 남녀가 좀 다르긴 한데 20세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80세, 85세 정도 이상 혹은 90세 가까이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치매를 앓게 될 확률도 또한 현재로서는 높다는 것입니다. 65세 치매 환자 수와 치매 유병률 전망, 오른쪽 그래프를 보셔도 환자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2030년, 40년 그 이후로 가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치매 유병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령 인구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지금 20% 우리나라의 경우 20% 가까이 갔는데 앞으로 30%, 40% 갈 거고, 그 노령 인구 중에서도 더 나이가 많은 인구들의 숫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절대적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절대적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치매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사실은 치매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될지도 모릅니다.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알려주는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옛날 드라마에서 보면 드라마 속에 어떤 주인공이나 뭐 주변에 누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의사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뭐 폐암이에요, 몇 기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족을 불러요. 보호자를 불러. 그래서 보호자한테 알려줍니다. 본인의 질병인데 본인한테 안 알려줘요. 예. 근데 요즘 드라마에는 그런 장면 잘 안 나옵니다. 왜?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알려줍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의 통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보호자를 같이 동반하라고 권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본인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에 보면 가족들은 다 이 사람이 암 환자인지 아는데 본인만 몰라. 이런 경우가 종종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치매는 본인한테 알려주기보다 가족한테 알려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본인한테 알려주었을 때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인지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 치매가 어떤 질병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사실은 치매를 앓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와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치매이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의 증상 중에 그냥 단순하게 기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하고요. 내 돈을 훔쳐가는 거 아니야? 저기 돌보고 있는 배우자이고 자녀들이고 그런데 자꾸 의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요. 심지어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매를 앓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결국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과의 정을 때려는 어떤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가혹하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돌봐야 되는 대상이기도 한데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그 치매 환자로부터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노인들에 대한 그 통계 조사 2020년 고령자 통계를 인용을 해봤는데요. 23년 통계에 요 관련된 자료가 정확하게 제시된 게 없어서 조금 몇 년 전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통계에서 어떤 집단들이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좀 차별받고 또 인권 침해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 집단이라고 본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36% 정도 됐죠.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 내지는 성차별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16.4% 정도 됐고요. 이주민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그런 현상을 겪는다라고 본 사람들이 14.7% 정도 됐고요. 그리고 13% 정도가 또 노인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마 노인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아까 그 첫 번째 강연의 초반부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에 대한 어떤 경로 우대 정책이라든가 복지 혜택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적지는 않을 텐데요. 어쩌면 노인들은 뭘 말을 해도 자꾸 답답하고 잘 기억을 못하고 같은 말 또 하게 하고 이런다라고 하고 불편하다, 대화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들 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이 어렸을 때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자신을 잘 돌봐주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정이 좀 멀어진 상태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계속 내가 안 했으면 하는 질문, 예를 들어 결혼은 언제 하니, 졸업은 언제 하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무슨 대학 갈 거니 등등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또 나오는 반응들도 같은 말 또 반복하게 하고 나이 든 분들 대화하기 싫어. 그리고 이제 길에 돌아다니거나 대중교통을 타도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했던 사회문화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이 현재와는 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어떤 갈등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혐오나 심지어 어떤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참 OECD 국가 중에서도 떨어지는 국가임은 물론인데 65세 이상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죠. 어쩌면 이런 것은 치매와도 무관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치매를 겪게 되는 혹은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강한 노화를 겪게 되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좀 이해하거나 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가슴 아픈 고통이겠죠. 역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좀 느껴볼 수는 있겠는데요. 박범신의 소설 당신 꽃잎보다 붉던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아내가 기록을 합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점점 이제 기억을 잃어가고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이 소설에 대한 어떤 평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치매에 대한 일종의 교과서와 같다. 치매를 이해하는 교과서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치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가족들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소설의 비극적인 것은 결국 아내도 치매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주로 배우자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두 사람 모두가 치매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돌봄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적 환경이나 아니면 식습관이나 여러 환경 요인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명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가슴 아픈 사례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박완서의 소설 포말의 집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 여기에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은 자신의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돌보는 일. 요즘은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워낙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이제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라고 하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로부터 어떤 그 같은 시댁 안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습니다만 특히 치매에 걸린 어떤 시부모를 돌봐야 되는 며느리의 어떤 고통은 충분히 짐작해봄직할 것입니다. 이 포말의 집에서 보면 오른쪽에 살짝 한 부분을 이용해 놨습니다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변기에 고여있는 물로 세수를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러지 말라고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 뜯어 말리기도 힘들고 그것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소설 안에 다양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년에 혹은 치매와 같은 질병을 겪는 노인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단순한 비극이나 공포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공감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짐작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치매를 다루는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도 종종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1996년에 MBC에서 먼저 방송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노희경 작가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영화화되기도 하고 TVN에서 2017년에 다시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 드라마 처음에 만들었던 드라마가 영화화되었을 때 그 영화 시나리오가 벌써 그것도 거의 한 10수년 된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그 고3 수능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있죠? 학력평가 시험이라고 하나요? 그 모의고사 문제에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영화의 한 장면이 시나리오로 지문으로 실렸는데 시험 문제 풀던 학생들이 오열을 해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나중에 항의받고 막 그랬었다. 너무 슬픈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슬픈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인데요. 이 며느리가 말기암에 걸립니다. 결국 이 시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 말기암에 걸려서 자신과의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그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들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화도 내고 또 많이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이었는데 결국 자신이 먼저 떠난다는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아주 슬픈 장면으로 많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역시 같은 노희경 작가의 2016년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라고 하는 드라마는 아주 다양한 노인들의 모습이 등장했던 드라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치매에 걸려 있고 그 치매에 걸린 친구를 바라보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이 선후배들의 모습이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또래는 치매를 또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이 며느리가 바라보는 혹은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치매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해주었고요. 2019년 비교적 근래에 나왔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는 판타지 형식을 빌렸죠. 치매에 걸려 어린 아이처럼 되어버린 노인을 판타지 형식으로 표현해놓은 드라마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배우가 젊은 배우 하나, 나이 든 배우 하나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모습을 제 드라마 막판에 가서 사실은 이러한 인물의 모습이었어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약간의 반전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 드라마의 묘미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치매에 걸린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우리가 직접 정확하게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들 중에 좀 초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그냥 하는 말로 돌아왔어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이 좀 돌아왔어라고 하는 시기가 있고 좀 안 좋아지는 시기가 있고 뭐 시간의 때에 따라 날짜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치매 걸린 분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다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치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일까? 치매에 걸린 당사자는 어떤 감정이고 어떤 마음이고 이럴까? 나한테는 자꾸 화만 내고 폭력적이기만 하고 그런데 정말 속마음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에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물론 실제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지만 치매에 걸린 환자들이 어떠한 감정일까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드라마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치매를 다룬 웹툰 작품도 있습니다. 여러 작품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두커니라고 하는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에서 연재되는 웹툰인데요. 이 웹툰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위쪽에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신문을 봐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생각이 잘 안 나고 자꾸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표현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이었나 보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인데요. 사실은 뭐 이후에 이제 여러 상황들이 드러났는데 그 과정을 겪다가 결국 치매가 악화되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딸과 사위가 함께 이제 돌보는 그런 상황들이 이 웹툰 안에 펼쳐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 웹툰 작가의 실제 경험담이고 체험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 웹툰을 연재하던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장면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웹툰 연재 중에 아버지가 결국 더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걸 이제 웹툰으로 쭉 담담하게 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임신한 딸이었거든요. 아이를 임신한 딸한테 이제 배를 걷어차버리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아주 끔찍한 폭력성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딸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무리 치매에 걸렸지만 얘 또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게 말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폭력적 행위로 나올까봐 더 두렵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제 아버지가 요양기관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드라마나 소설도 독자나 뭐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느끼는 감정들, 생각들을 어딘가에 남겨놓을 수 있겠지만 웹툰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웹툰에는 바로 밑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 그 웹툰의 독자가 남기는 어떤 표현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 웹툰에 보면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이 댓글을 다는 독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거나 아니면 지켜본 경험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똑같아서 그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그래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절을 이 웹툰을 통해서 그리워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든다. 라는 댓글을 누군가 하나 달면 저도 그래요 뭐 이런 댓글들이 또 달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댓글이라고 하는 문화가 사실 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만 이런 공간에서의 댓글은 서로의 상처와 어떤 마음의 아픔을 서로 달래주고 서로 돌봐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웹툰의 작가의 실제 체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웹툰 작가 그리고 이 웹툰을 본 독자 그리고 그 독자의 댓글을 읽은 또 다른 댓글의 독자들까지 서로 그 치매를 경험한 치매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보호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이 치매가 얼마나 가슴 아픈 질병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또 극복하고 서로가 위로해 줘야 되는가. 뭐 치매 걸린 사람 뭐 예를 들어 이제 요즘 그런 것들 많죠. 아무래도 치매 환자들이거나 그런 환자들이 많이 이제 모시게 되는 곳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곳인데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근처에 내가 사는 동네에 요양원이 온다? 그러면 이제 소위 님비라고 그러죠. 그거 못 오게 해야 돼. 야, 치매 걸린 사람 돌아다니면 어떡해? 큰일 나.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통학로인데 그런 게 들어온다고? 위험하면 어떡해? 폭력적인 사람들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로막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치매라고 하는 것을 질병을 걸린 환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떤 그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혐오와 또 불편한 또 거리감을 두어야 되는 대상, 차별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적지 않죠. 그러한 어떤 사회적 경향과는 또 정반대의 상호 위로와 돌봄의 마음을 이런 댓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또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노인들의 돌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령화 사회 이 저출산의 흐름을 쉽게 되돌려 놓긴 어려울 듯 싶고요. 일단 당분간은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족이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시설에서 돌보는 것도 여러 한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이 이렇게 해도 문제일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문제일 것 같은 걱정들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망은 없을까라는 상상력을 펼치기도 합니다. 원래 MBC에서 제작된 시리즈 드라마였는데 이제 영화 극장에서도 상영된 영화이기도 한 SFH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 간호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민규동 감독이 감독을 했는데요. 김혜진이라고 하는 작가의 소설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 안에는 보호자를 닮은 로봇이 돌봄의 대상을 돌보는 어떤 그런 요양 병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로봇이 돌봄의 주체가 돼요. 돌봄의 대상인
어머니를 돌보는데 나중에 이 영화 속에서는 그 딸이었던 연정인이라고 하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딸의 모습을 본딴 로봇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 한 사람이 1인 2역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그 딸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만 계시고 또 돌봄을 하러 온 간병 로봇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갈등하는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돌봄이 주는 어떤 위험성, 이 영화 속에도 그 돌봄 상황에서 어떤 폭력적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돌봄 과정에서 돌봄의 주체인 간병이나 보호자, 가족들이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로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이런 것까지 로봇을 맡긴다고? 정말 그 환자들은 혹은 치매 환자들은 혹은 노인들은 필요로 하는 건 사람들의 가족들의 따스한 손길이 아닐까? 로봇의 그 차가운 손길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돌봄의 미래의 모습을 겪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추정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은 영화 속의 SF 속의 한 장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 중에 왼쪽 위에 보이는 사진은 앞선 강연에서 리프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환자를 들어 올려서 다른 침상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모습이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고령화가 빨리 도달한 일본에서 물범 인형인데 이름이 파로라고 하는 인형을 활용해서 요양시설 안에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덜 경험하게끔 하는 어떤 요소로서 사실 로봇이라기보다는 거의 인형 수준이긴 한데 아주 단순한 반응들을 보이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파로의 도움을 통해서 소외감이나 어떤 고립감을 좀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제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많이 퍼져 나가기도 했었던 사례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은 어떤 할머니가 그냥 봐도 인형처럼 보이나요? 로봇처럼 보이나요? 인간 모습을 한 로봇인데 얘는 움직일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로봇인데 카메라와 저장 능력 그리고 발화 능력이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실제 네덜란드에서 그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실험적으로 배포했던 그 로봇의 모습입니다. 이게 상냥한 앨리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실제 존재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효도리 효순이라고 불리는 이제 역시 돌봄 인형 로봇인데 단순한 이제 대화 기능과 접촉했을 때 어떤 반응을 말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살, 4살짜리 손자들이 할 법한 말들을 학습해서 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특히 아까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독거노인들에게 배포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실제로 시험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IT 업체들, 통신 업체들, 전자회사들 이런 곳에서 대표적으로 KT 같은 회사에서 이제 대화형 AI 스피커라고 하는 다소미를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판매 때는 배포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해서 오랫동안 반응이 없거나 소리가 안 들리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가족이나 혹은 이제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로 위급 상황을 알리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혼자 쓰러져 있거나 혹은 거동이 힘든 상태가 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급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의 활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기술이나 로봇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시기는 이미 넘어왔다고 보고요. 점점 활용할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돌봄 인형이나 로봇들이 글쎄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획기적이고 아주 놀라울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돌봄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 돌봄 인형이나 돌봄 로봇을 가져놨더니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인형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인형을 돌보기 위해서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실제로 이 효도리 인형 같은 인형을 어떤 할머니가 마치 손주를 산책시키듯이 등에 업고 이불에 보자기에 싸가지고 등에 업고 산책을 하십니다.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얘가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진짜 손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고 다가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이 할머니는 명확하게 인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가 목까지밖에 할 수 없는 아주 단순한 기능으로 되어 있는 인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얘가 사람처럼 생겼는데 안에만 있으면 답답할 거 아니야. 그러니 얘 데리고 바깥바람 쐬러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산책을 하세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 활동을 유도해 놓을 수 있는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씩 밥 해먹기도 귀찮고 약 먹는 것도 까먹고 하는 할머니들에게 이 돌봄 로봇이나 돌봄 AI 스피커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산책하실 시간이에요,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이제는 주무세요 라는 얘기를 어쩌면 잔소리처럼 하는데 가족들보다 오히려 잔소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면역력이 좀 확보가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족이 또 잔소리하면 싫어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 얘네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는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좀 부정적 우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배터리 문제부터 여러 비용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좀 더 치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노년의 돌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음에 도달해야 끝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택 임종 비율이 85%에 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시는 분들은 세상을 떠난 분들은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980년대까지 85%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2021년 통계를 보면 요양시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사망자 비율이 70% 정도가 됩니다. 역시 약 40년의 흐름 속에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 아픈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살아서 나오기도 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OECD 평균은 49%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훨씬 많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병원이나 어디서 바깥에서 돌아가시는 건 다 객사라고 불렸어요. 이게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병원에 계시던 분도 지금 댁으로 모셔서 옮겨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의 변화 때문인데요. 병원이 더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질병에 대한 관리가 더 원활한 곳이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거 공간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생애 마지막에 도달한 환자들은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가 어려워요. 침상에 누워만 있습니다.
그리고 욕창도 생기지 않게 해서 이리저리 뒹굴뒹굴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이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원래 사시던 댁으로 다시 모셔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태울 겁니까? 병원 엘리베이터 타보면 큰 병원 엘리베이터 타보면 침대 환자 침상이 들어갈 만한 큰 엘리베이터가 있죠. 근데 일반 평범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환자가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결국 죽음을 평화롭게 준비하면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비참한 죽음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삶의 끝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시기에 도달하기도 했죠.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내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전 동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진이 대응하게 만든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거나 동의서를 써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의료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어떤 사람 환자의 상태가 워낙 디테일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동의서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2022년에는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발의가 되었지 통과된 건 아니고요.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는 당연히 불법인데 현재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 요건 안에서 허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놓는 제안이 제기된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합법화된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지금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제도가 시행되면 생명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의 생명을 그러면 스스로 끊는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끊는다?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발하고 반대할 세력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지적일 수 있겠고요. 결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윤리적인 문제에서, 철학적인 문제에서 혹은 사람의 인간 도리의 차원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의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2004년에 나온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아메다바르 감독의 시인사이드라고 하는 영화, 발음이 좀 어렵네요. 시인사이드라는 영화에서 보면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아주 노인은 아니에요. 근데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에 걸린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합니다. 내 삶은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라고 주장하면서요. 이게 실제 스페인에서 있었던 실제 사실을 영화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이 영화의 끝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는 것으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는 스페인에서 그것이 불법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스페인에 여러 제한 요건이 걸려 있긴 하지만 스페인에서 이러한 경우에 그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2021년에 프랑스와 오존 감독이 만든 다 잘된 거야 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뇌경색과 폐습증을 앓게 된 아버지를 돌보는 두 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결국 이 아버지는 자신의 희망 끝에 조력자살을 원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때 현재도 그렇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여서 스위스로 아버지가 말하자면 마지막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이제 다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프랑스에서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프랑스에서도 아주 논쟁적인 영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합법인데 프랑스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스위스까지 혼자 떠나가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관련된 논쟁이 프랑스에서 작년, 재작년 아주 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2022년 일본에서 나온 플랜 75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현실은 아니고요. 약간 이제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는 SF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는 존엄사를 국가가 보장해준다. 그래서 원하는 누구에게나 조건도 없고 뭐 특별히 아프거나 하는 것에 대한 확인도 없고 70세 이상의 노인 75세 플랜 75니까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희망하면 안락사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일본에서 도입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여줍니다. 사실 일본은 워낙 고령화가 일찍 이루어졌던 나라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도 컸고 사회적 비용도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영화가 어쩌면 그냥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결국 이것이 존엄사로 포장된 채 사실상 자살을 노인들에게 강요하는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영화에서 느껴집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분노 이런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노인들이 우리의 세금을 잔뜩 가지고 오고 있어서 연금이나 보험, 건강보험, 기타 등등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거 메꾸기에 급급해 라고 하고 있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도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상호 간의 혐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시설, 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혐오의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이 되어가는 사람의 어떤 변화를 누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화로 인한 질병을 현 단계에서 완전히 극복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또 문학을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노인의 삶이 더 바람직해지는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질병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2개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